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을 이끌 초대 원외 사령탑으로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사선의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오늘은 통합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할 당 지도체제 구성의 열쇠를 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네, 한편 내일 모레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 관련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김태년 의원이 사선 의원이 됐어요. 친문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 물론 비당권파도 있었습니다만 세 명이 경선을 치렀는데 예상외로 낙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언론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전해철 의원이 이길 거다라는 전망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김태년 의원이 이겼어요. 10표 차로 이겼죠? 82대 70이고 정성호 의원이 9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 말씀처럼 다 친문이죠.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주류냐 비주류냐인데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은 친문 당권파다. 정책의장 출신이고 또 지난해 한번 출마했었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제 패배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성호 의원 쪽에 비주류표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불과 10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만 전해철 의원하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이제 친문 중에서도 전해철 의원하고는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친문 핵심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나름의 견제 심리도 좀 발동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친문 당권파가 되긴 됐습니다만 전해철 의원보다는 비주류의 표가 좀 그리로 가서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당선된 거 아닌지. 수도권이에요. 성남 수정인데. 그리고 이제 워낙 정책통을 알려주고 제가 아까 어떤 방송에 김재원 의원 지금 통합당에 김재원 의원이 아주 칭찬을 했더라고요. 뭐 정치 천재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데 정책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당과 이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협치를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 지나치게 청와대에 종속된 듯한 모습들, 뭐 여의도 출장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수지 뭐 떠나서 여당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 것이며, 일하는 국회,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영 뭐 이 비판적이었잖아요. 국회에 대해서. 그래서 상시라는 국회 언제라도 이제 법에 따라서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의 어떤 표심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요. 이번에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18명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른바 이제 삼철이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해철 의원이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약간 우세하지 않나라는 전망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대 진문의 싸움이다라는까지 말도 나왔어요. 두 가지 면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열정의 부분과 그리고 정책통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와 이해찬 당대표 동안 정책위 의장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돼서도 참여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김태년 의원이 쓴 혁신과 성찰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추천사에서 이분 정말 열정적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작용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앞으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앞서 조금 다양한 친문 색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 이런 언급도 좀 해주셨었는데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지금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제 당정청이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입법이 대단히 저조했어요.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3차 추경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지금. 3차 추경도 거의 30조 정도 편성하면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느냐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관계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정청 관계에서 지나치게 그렇다고 청와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역시 국회가 정말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하는 것 그건 이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별로 이제 무용지물이 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식물국회를
막는 거, 동물국회는 막는 거 좋은데 그게 또 식물국회다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가 항상 열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야당과 이제 정말 어떻게 잘 협치해 나가느냐. 이제는 워낙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을 탓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제. 설령 야당이 발목 잡기 뭐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탓하기엔 이제 이미 180대 103의 구조기 때문에 의석 차이가 그런 것들 야당을 어떻게 잘 끌어들이냐가 이게 가장 당면한 과제일 것 같아요. 일단. 예, 많은 인터뷰를 어제 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일하는 국회법 만드는 부분을 초반에 가장 먼저 강조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사실 협치가 필요하고 앞서서 이제 103석밖에 되지 않는 그 통합당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더니 거기에 있어서 103석 적지 않은 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균형감 있게 협상력을 끌어내야 될 텐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강성 의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김태년 의원 제가 김태년 의원이 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원 의원도 아까 제가 통합당 김재원 의원 예를 잠깐 들었는데 아마 그런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야당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스타일의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워낙 정책에 밝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이 열정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진짜. 특히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는 숫자 하나하나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책 의장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야당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180대 103, 103석 절대로 적은 숫자 아니죠.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워낙 여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친문 당권파긴 하지만 그래도 개파색이었고 그래서 뭔가 야당과의 어떤 타협이나 협상이 있어가지고는 좀 긍정적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야당도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선거를 할 텐데 원내대표고 야당도 좀 변화하고 여권도 지나치게 이제 의석을 바탕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21대 국회에 기대를 해보는데 또 모르죠. 여러 변수가 있고 또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과 네, 실제로 보면은 뭐 21대 국회는 슈퍼 여당일조로 압도적이잖아요. 그 신임 원내대표가 두 가지의 핵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지겹게 들은 단어입니다. 2000년 20대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악의 국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법원 가결률도 보면요. 37% 정도밖에 안 돼요. 역대 아마 국회 중에서 최악의 그런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는데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국회를 열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88년도 당시에 여소야다가 되면서 국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의회 의사 일정은 원내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 정신은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한쪽에서 반대하면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도 못 열리고 의사일정도 모든 게 올 스톱되고 이런 것들을 상시 국회 운영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를 뭐 저희들은 수없이 제안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중요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이 법사위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야당 몫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예결이라든지 법사위를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야당 몫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 여당도 야당한테 똑같은 걸 했습니다. 이 발목 잡기를 하니까 이 법사위 운영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국회가 정말 운영을 못할 때 최종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국회의장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요, 의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장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이번 기회에 저는 국회의장의 임기도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장 선출 방식도 꼭 여당만이 아니라 일단 교황식으로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 나오면 그렇게 해서 뽑혀야지 그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회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추경도 있고 뭐 코로나 극복도 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원격 지료를 통한 새로운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법들이 그동안 전부 다 막혀 있었어요.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민생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에 예. 특히 여당이 이제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너무 이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중요한 법안을 통과 못 시켰는데 지금 뭐 SOC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한국판 뉴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통합당이 이 원내 협상의 카운트파트, 그러니까 여당의 카운트파트인 통합당의 원내대표를 경선을 원내대표를 뽑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합동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 30분, 20분, 30분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단 여당 쪽의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초선이랄지 재선 의원들 또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다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주호영 의원과 이제 권영세 의원이에요. 주호영 의원은 영남 출신이고 권영세 의원은 이제 이번에 서울에서 강남 빼놓고 이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된 용산에서 당선됐잖아요. 그 공백이 한 8년 있었습니다만. 근데 두 분 다 지금 현재 어쨌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원내 전략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김정인 비대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초선들 중심으로. 초선이 지금 한 48% 정도 됩니다. 통합당도. 근데 저분들 두 분이 이제 비대위에 대해서는 특히 권영세 의원이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주호영 의원도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년 의원은 수도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호영 의원은 이제 영남 출신이고 권영세 의원은 또 수도권인데 그래서 이런 뭐 지역적인 게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건 이제 당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원내 전략도 원내 전략입니다만 어쨌든 통합당이 당면한 지금 과제는 103석이 절대로 적은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참패를 한 게 사실이니까 왜 참패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 보수 세력이 어떤 지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도 오늘 이제 결정되겠습니다만 마라톤 토론회를 통해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러닝메이트가 이종배 의원은 이제 주호영 의원의 러닝메이트고 조혜진 당선자는 권영세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데 조혜진 당선자는 또 이제 비대위에 대해서 김정인 비대위에 좀 부정적이에요. 외부 충격보다는 당내 자강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포함해서 오늘 마라톤 토론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초선들 중심으로 한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메이트로 충남 쪽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원내 인사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권영세 의원하고 당선자하고 지금 조혜진 당선자는 다 지금 원외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백 기간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가 두 분 다 굉장히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과 경륜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일단 하고 싶고요. 다만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당과 관련된 개혁의 문제 이런 거는 새로운 당대표라든지 비대위 체제가 하는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의정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야당의 역할을 이번 마라톤 대회 토론에서 제시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1970년대에 아마 끔찍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뭐 대통령도 물러나고 그래서 74년도 하원의원 선거에서요 초선이 대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의 개혁 과정을 평가할 때 74년도 미국 의회 개혁이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초선 의원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선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하게끔 해서 역할을 하게. 우리도 지금 김태년 의원이나 이번에 당선된 이제 그 신임 원내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국회가 싸우지 않는 국회로면서 여야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쪽에 상임위 배정에 대한 문제도 보면은 원내대표가 전부 다 전권을 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느냐 이런 쪽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입법적 사항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회가 이루어져야지 뭐 비대위를 임기를 얼만큼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초선 의원들 포함해서 84명의 당선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의회 중점적으로 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누가 되더라도 좋은 신임 원내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마라톤 마라톤 토론회. 토론회 네. 이게 사실 없었던 네,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되는 경우고 그리고 초선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서 뭐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뭐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이제 차후에 지도 체제 문제도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면 두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단은 조금은 반대 입장이지만 정책의 의장과는 조금은 서로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정리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비대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집단이고 워낙 뭐 괴멸적으로 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내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원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입법을 통해서 야당이 지향하는 것을 관철시킬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못지않게 이번 상황이 워낙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에 이런 선거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컸던 선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 거 이상한 정당이죠. 아무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더라도 향후 보수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재구성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왜 우리 보수는 처참하게 졌는지 이런 것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연히 나와야 돼요. 정치라는 게 원내대표 따로 있고 대표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만 사무총장 따로 있습니다만 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대표들이라면 향후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의원들을 지휘하는 원내 사령탑이라면 당연히 그런 토론이 있겠죠. 아마 그런 토론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예. 원내 전략 이런 것들은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원내의 국회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통합당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비대위 문제도 현실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고 또 전당대회 기한은 8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사실 원래 그 전당대회 규정이요.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올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승할 줄 알고 민주당이 질 줄 알고 해놨던 전당대회 그 규정 예.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꿔야 되느냐 마느냐의 토론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보수의 그 지향과 앞날과도 뭐 연관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또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이 됩니다. 3년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지율 추이 굉장히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3년째를 맡고 있는데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네. 저희들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뭐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상당히- 지지율 관련해서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이례적이죠. 집권 3년 끝난 시점에서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5월 3일서부터 제가 6일서부터 7일까지 104명을 상대를 했기 때문에 표준처럼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국정을 잘한다가 71%예요. 집권 3년에 71%를 얻는다는 거는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오늘 나오는 거는 5월 리얼미터 6주차인데 조사. 예. 아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예. 오늘 조사 나온 한국갤럽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지금 대통령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 8개월 만에 이제 70%가 넘었는데 두 가지 합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잘 소화해서 성과를 못 내면 지지가 급락할 거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이커브 시올이라는 게 있어요. 러너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기대 상승은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게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만 70%를 유지했었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그 이후로 굉장히 추락을 해가지고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럼 긍정적으로 평가하냐고 물어봤는데 코로나 대처가 53%.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가지고 이 정도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작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름대로 경제라든지 또 협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180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회의 찬스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라.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지금 SOC 토장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피는 것도 뭐냐면 과거는 그거 적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서 같이 함께하는 혁신 경제 쪽으로 방향을 트는 소득 주도 경제라는 거 성장보다는 혁신 경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힘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는 그 시그널로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긍정 53%, 부정 30%밖에 안 나와요. 보수에서조차도 대통령의 긍정이 46%, 부정이 44%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계층도 전부 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대대적인 정책 전환과 더불어서 야당을 정말 진정하게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해서 못다 했었던 협치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위기지만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난 3년을 보면은 처음에 그 적폐 수사를 통해서 여야와 대립이 아주 극단화됐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양대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던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그 상황 속에서 대단히 지지가 좀 떨어진 면이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청와대가 관련된 수사들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도 뭐 재판 뭐 사건 기소 중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실 선거 전에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가 처음에 대단히 미숙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중국 유입 차단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상황이. 지금 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대처를 잘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니까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 대처라는 건 향후 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이 경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집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4년 차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게 한국판 뉴딜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근데 또 하나가 한국판 뉴딜이 갖고 있는 또 맹점이 있어요. 상당히 실업을 오히려 양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IT라는 게 4차 혁명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문제. 또 하나 이제 좀 개혁적인 것과 실용적인 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데 정부는 또 혁신 성장을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정책의 조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잘해 나가는 게 이 정부의 이제 과제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을 어떻게 조화해 나가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 정부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뭐 남북 관계 문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그 후에 검찰 개혁, 뭐 정치 개혁 이 부분도 발빠르게 움직였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코로나가 온 건데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던 그 부분 오늘 그러니까 10일이 당일이고 그리고 그 11시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는 어떤 입장 발표나 이런 것들도 담길 것 같은데 꼭 담겨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이 예고편은 주셨어요.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 단어 썼었습니까? 취임새에서는 협치와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대와 협력이라는 거로 바뀐다고 한다면 훨씬 더 새롭게 뭔가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 틀을 가져가 연대 협력이라는 거는 협치랑도 비슷하지만 정책적 연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3년을 맞이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념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집권당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4대 개혁 입법이라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아주 굉장히 사회가 분열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기미가 조금 보였었어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요, 아니면 이익공유제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또 검찰을 압박을 해가지고 새로운 뭐 검찰개혁 이렇게 되면 또 사회가
분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하는 연대와 협력의 부분과는 굉장히 다르다. 아마도 대통령 연설문의 가장 키워드는 국민에 대한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한 거는 의료진이라든지 국민의 성숙한 시민 거기에 맞춰서 정치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103석이지만은 야당도 같이 함께 이 국정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그런 것들을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년, 2년 남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남북관계 구상 문제도 뭐 이제 좀 북한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GP에 총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막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게 또 보역갈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로 남북 협력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만 북한도 거기에 걸맞는 책임성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이런 식의 북한 태도는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조화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총선 이후에 뭐 개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는 청와대는 이제 극구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대와 협력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아마 이 야당 인사 총선 끝나고 기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중폭의 개각 또 그 이상의 개각이 된다면 혹시나 뭐 낙선한 의원들 얘기도 총선 직후에 나온 바 있습니다만은 개각할 때 야당 인사들을 포용을 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 연립정부는 아닌데 대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구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야당 인사를 파격적으로 입각시킨 예가 없었거든요,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여야의 어떤 그 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 인사를 그 정부 운영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단지 문제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까의 문제 또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네. 대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럼 보수 지지층들이 갈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야당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개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21대 국회에. 권력 구조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정치지 이제 세력 간에 또 분열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 개헌 문제. 예. 또 고용보험 얘기 나오고 이제 그렇잖아요. 토지 공개념 문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념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야당도 이제 매일 그 항상 그 보수 의제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라 야당도. 여당이 180석에 걸맞게 야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의무감이 있듯이 통합당도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의제만 묶이지 말고 고용보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당도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 좁혀질 텐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게 바로 21대 국회 되면은 특히 내년 가면 바로 대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과연 보수 진보 간에 이런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현 여권에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창을 용인대 통일대학원자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